안녕하십니까. 이준의 땅땅땅 시간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 대체 공휴일이란 이름으로 오늘까지 연휴 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4일날 일이 있어 용인 쪽을, 여주 쪽을 가는데 평소에는 한 1시간 반? 그 정도 걸리는 거리가 4시간 걸려서 왔습니다. 아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늘 올라오시는 분들도 교통체증 때문에 고생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오늘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이준의 땅땅땅 시간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대책, 여기는 뭐 특별법이란 것도 많이 보셨을 테고요. 발전위원회란 것도 많이 보실 테고요. 이것들이 2003년, 좀 이따 내용이 설명되겠지만 2003년 지방 3대 분권 대책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국가균형발전 대책인데, 그 대책으로 인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 그 권고나 또는 가이드라인 제시 정도였었는데, 현 정부 들어서는 이곳에서 하는 이 특별법에서 정하는 것들이 거의 국토종합계획이나 모든 거에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다. 제일 뭐 최상위는 국토종합계획이지만은 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나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이 해당 부처가 거의 모든 부처가 다 소속이 돼 있는 당연직 위원으로 등재가 돼 있는 이런 위원이다 보니 이곳에 결정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5년마다 바뀐다지만 이번에는 점점으로 했는데 제가 부제를 달겠습니다. 세다, 이렇게 부제를 달고 시작하겠습니다. 세다란 말은 이제 집행력, 지속력, 강제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이번에는 뭐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인데 2번 수정이 됐다. 2006년도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수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수도권 역량 강화라는 이름으로 수정이 된 국토종합계획입니다. 이게 2020년까지인데 2021년부터 시작될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너무도 당연하게 지역균형 발전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03년도에 시작한 거고요. 2003년 12월 국회에서 제정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기억나시죠? 노무현 정부 때 세종시로 옮기면서 신행정수도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었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이 세 가지 법을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그 내용은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자문위원회이다. 이게 이제 성격이고요. 이것이 바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인데 요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 바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입니다. 위원회가 설립됐고요. 이 특별위원회는 현재 지역정책 및 공약특별위원회 혁신도시특별 2기 제2 버전 2 혁신도시가 지원정책이 발표됐죠. 혁신도시특별위원회, 그 다음에 국민소통 지역협력특별위원회, 세종제주특별위원회 4가지 특별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하에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여기는 쭉 그냥 원문을 제가 옮겨놨습니다. 성격을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옮겨놨고요. 국가균형발전의 기본 방향, 이 제일 상단에는 국토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이 있지만 모든 거에 연계가 돼서 이 정책들이 지금 국가균형발전, 대한민국이란 국토를 어떻게 하면 균형 있게 만들 수 있냐는 것들을 심의 조정하는 위원회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위원장은 1명이고 34명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당원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행안부 장관, 문체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65 제2랑 1호의 3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란 거는 시도지사나 시도의회 의장 등을 말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분들이 당연직 위원회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 여기서 결정되거나 권고된 사항들은 각 이 부처별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이나 그 시군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마찬가지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처럼 얘는 2년이 더 길죠.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2019년 1월에 발표된 내용이고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결정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주 발의한 겁니다. 내용은 비전은 지역이 강한 나라, 그 다음에 균형 잡힌 대한민국, 아까 얘기했던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투자를 꿈꾸시거나 또는 부동산 발전 상이나 어떤 계획을 알고 싶은 분들은 큰 궤를 정확히 잡으시면 되죠. 지금은 지역 균형 발전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목표는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 기반 마련입니다. 역시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3대 전략은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 방방곡곡 꼭 생기도는 공간, 일자리가 생겨난 지역 혁신이고요. 9대 핵심 과제 중에 뭐 딴 건 저희가 제 땅땅대에서 소개시킬 거는 없고, 지역 혁신,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 혁신의 과제를 보면 혁신도시 시즌2, 저번에 전 방송 때 말씀을 드렸죠. 뭐 그 해당 지자체와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내려간 것과 연계를 통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 이런 내용이 골자가 되는 거고요. 지역산업 3대 혁신, 지역 유휴자산, 경제적 자산, 이 세 가지가 9대 혁신 과제인데, 오늘 계속 몇 차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말씀드린 건 바로 이 유효자산이 경제적 자산 가치입니다. 자산화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정책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전부 다 공공청사들이 굉장히 비대하게 넓고 쓰지 않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은 걸 우리가 눈살을 찌푸릴 만큼 큰 쓸모가 없는, 이런 쓸모가 없다? 뭐 단어가 적합하진 않은 것 같지만 어쨌든 필요 이상으로 큰, 또는 뭐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았죠. 또는 도심 한복판에 있는 군부대라든지, 또는 도심 한복판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정부 자산들, 국유재산이든 공공자산이든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게, 또는 그 젊은이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좀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어떤 경제적 자립도 또는 경제 발전을 만들어 가겠다.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균형발전의 내용이 이제 아까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제 강의했던 내용 중에 들어가는 것은 뭐 어디 있죠? 국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건 기재부하고 국토부에서 발의한 거고요. 개발 가능한 유휴 국유재산 발굴을 위해 국유재산 행정재산 전수조사를 시작해서 지역개발 계획 등과 연계해 개발 활용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국유재산법을 개정해서 국유지 개발 범위를 확대하겠다. 저번 시간에 했었죠. 11개 선도사업지 국유재산, 남양주에 있는, 원주에 있는 교정시설들, 교도소를 옮겨서 거기에 공공임대를 넣고 IT 또는 물류시설을 넣겠다라는 거 제가 땅땅대에서 한번 했었죠. 그 내용입니다. 최초로 올 3월인가요? 올 3월에 개발까지 하겠다. 기존에는 그 국유자산을 매각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국유자산을 활용을 했다면, 이제는 최초로 토지 개발을 해서 어떤 시설이나 민관 합동이나 또는 정부가 주도해서 시설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뭐 딴 내용은, 요 내용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고, 여기가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 개발 사업을 실시하겠다. 선도사업지 11곳 지정했죠. 선도사업지 11곳 지정했죠. 뭐 원주, 남양주, 의정부, 그다음에 안성 뭐 등등 11곳을 지정했었죠.
요 밑에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요겁니다.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벤처창업기업 입주공간을 공급하기 위해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신규 추진. 그래서 지금 지역들을 가보면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라고 복합행정타운이 들어온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뭐 면목동이라든지 또는 저쪽 구로구에 있는 오류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자면 쉽게 주민센터나 또는 뭐 공공시설, 국가시설을 한데 뭉쳐서 거기를 높이 올려서 밑에 본연의 임무를 하게 하고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을 넣고 IT시설 넣고 그렇게 개발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컴팩트화 시킨다는 얘기니까요. 그 내용은 인구 30만 이상 도시에 30년 이상 30년 노후청사를 전수 고쳐 선도사업 대상지 8곳에 대해 위탁개발 추진하겠다. 기부 대양여 사업을 통해 도심 내 대규모 군사시설. 예전에는 그 북한과의 남북 대립이 가장 큰 문제였으니까 70년도 60년 70년 농업화 사이에서 한국전쟁 끝나고 이후에 급독한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또다시 쳐들어온다면이라는 가장 큰 국가적 걱정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남북 평화나 남북 경협 등으로 인해서 요즘도 또 며칠 전에 미사일을 쐈다? 미사일이 아니고 다른 뭐 제가 그 군사 전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로 지금 또 시끄럽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완화 모드가 조성된 건 또 사실이죠. 이런 거에 따른 기존에 있던 그 군사시설들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지자체 LH 등이 도심 내 위치한 군사시설의 이전 부지에 대해 대체시설 건설하고 국가에 기부하고 종전 군사 양여받아 개발하는 사업 방식이다. 도심 내 종전 부지는 지자체 주도로 공익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건 아까 말했던 뭐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IT 일자리와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겠다. 그런 것들이 바로 복합행정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시작됐고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2017년 9월 28일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김동연 그때 경제부총리였죠. 9월 28일 날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지 19곳을 발표했다. 이렇게 기사를 이제 나온 거를 제가 캡처한 거고요. 8곳의 국유재산을 개발하겠다. 복합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났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 11곳은 구로 오류일동 주민센터, 서대문 신촌 동주민센터, 강동의 천호동 종합사회복지관, 안양의 범계동 주민센터, 의왕의 제향군인회관, 인천의 동구보건소 주민센터, 제주도의 일도 이동 주민센터, 서귀포의 서귀포 중앙동 주민센터, 광주의 남구청, 그다음에 부산의 여성회관, 공관 어린이집 이렇게 19곳을 선도사업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바로 시작한 곳이 바로 제일 빠른 것이 오류동입니다. 오류일동 주민센터인데요. 여기에는 주민센터, 체육시설, 근린상가, 행복주택이 180세대가 들어가는 걸로 기존에 이렇게 낡은 오류동 주민센터가 복합개발해서 용적률을 다 찾으면서 굉장히 스마트하고 컴팩트해지는 용적률을 다 찾아가지고요. 행복주택이 무려 180세대나 들어가고 근린상가 들어가고 피트니스나 체육시설이 들어가고 역시 주민센터는 기존의 주민센터를 활용하는 거고요. 건물은 SH공사가 건립 후 공공시설은 기부채납, 국가의 공공시설 주민센터 같은 거는 기부채납하고 행복주택은 SH에서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운영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괜찮죠. 요거는 12월 28일 날 다시 국토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이거는 김현미 장관이 발표한 거고요. 도심에 위치한 노후 공공청사를 임대주택, 청사, 수익시설로 복합개발. 임대주택은 꼭 들어가죠. 공공주택은 꼭 들어갑니다. 바로
주거복지에 관한 물러설 수 없는 현 정부의 기조죠. 주거복지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청사, 기존의 청사, 그 다음에 수익시설로 개발하겠다. 아까 11곳 선도삽질 지정을 9월달에 했었는데 다시 23곳을 지정하겠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약 3,600세대를 입주를 시키겠다. 9월 지자체가 소형 공유된 선도삽질 이런 것을 발표한 이후 전국 지자체가 공모를 실시했는데 후보지로 선정되고 23곳이 재탄생합니다. 이 그림 잠깐 보시면 기존의 공공청사 낡은, 아까 오류동 보셨죠? 낡은 공공청사가 있었는데 이것을 상부 측은 공공임대주택을 넣고요. 기존의 시설은 부서를 굉장히 컴팩트하게 모아서 효율적으로 공간을 쓰게끔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익시설, 뭐 상가나 또는 이런 시설을 넣어서 자체 수익이 나는 거죠. 청사나 수익시설, 청사는 지자체 소유고 수익시설 민간 등 임대하여 사용, 건축비는 수익시설 임대료 지자체 재정으로 부담. 임대주택은 여기 공공임대는 주로 청년층, 일부 고령자, 시세 70%의 임대료로 입주를 시키겠다. 굉장히 이 정책은 좋은 정책 같습니다. 저는. 자, 23곳입니다. 서울에 지금 은평구 역촌동 주민센터, 중량구 구민회관 면목사동 주민센터, 용마산역 바로 앞에 있는 거죠. 구로구는 수공동 주민센터, 동작구가 한누리 공용주차장, 뭐 이렇게 주차장, 성동구가 적치장, 금천구의 공용주차장, 수원, 남양주의 행정복지센터, 금곡지구대, 부산의 서구의 서구청, 이런 시설들을 건설 호수가 쭉 나오죠. 한 3,560세대를 지금 건립한다고 했는데요. 뭐 여기 중량구 같은 경우에 구민회관 면목사동 주민센터가 바로 그 용마산역 올라가는 길 코너에 있는 그 부위예요. 중학교 옆에 그 부위를 몰아서 복합 개발을 하겠다. 굉장히 괜찮습니다. 예컨대 서울시 중량구 구민회관과 면목사동 주민센터는 향후 구민회관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도시 재생 사업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심 재생 사업이 현 정부의 물러날 수 없는 도심 개발의 큰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까 17년 9월에 발표됐던 선도삽지 11군데와 17년 12월에 발표된 국토부에서 발표한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만약 여러분들 동네에 주민센터 이렇게 낡은 주민센터가 있었는데 여기가 이렇게 개발이 돼서 편의시설이 들어가고 공공임대주택이 들어가서 젊은이들이 주거에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심하게 낮은 세계에서 밑에서 1, 2를 다치는 출산율을 올릴 수 있고 만약에 복지란 측면에서만 접근한다면 이제까지 왜 이런 사업을 안 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좋은 정책 같습니다. 근데 이 정책들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실행이 가장 중요하겠죠. 실행. 어떻게 실행할 것이며 언제 실행할 것이며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며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도심재생사업과 지금 서울 강북을 제가 거의 이달 들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나서 토지 가격의 변화라든지 인상폭이라든지 쭉 조사하고 있는데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 예전에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뭐 장들이 본인들의 치적을 내세울 때 SOC 시설에 관한 예산을 따왔다라고 늘 프랜카드를 붙이고 하지요. 지금도 프랜카드가 많이 붙어 있어요. 강북 쪽에는 뭐라고 붙어 있냐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 뭐 100억 원, 50억 원 지원. 이 돈을 따오는 거가 치적으로 이렇게 프랜카드가 붙이는데 사실은 강북 쪽이나 또는 수도권 어딜 나가더라도 정말
제가 다녀보니까 그 서울의 도심 구획을 할 때 예전에 땅들을 얼마나 작게 했었는지 보통 대지 면적이 한 20평에서 40평 정도예요. 이런 땅들이 있는 골목들은 길이 보통 한 2m, 2m, 3m, 3m 하면 차 한 대 딱 들어가면 돼요. 또는 4m가 돼도 인도 조금 제거하면 실제는 한 3m 차 한쪽에 세우면 교행을 전혀 못하는 이런 곳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재개발이나 그 리컨스트럭션, 재건축을 하지 않고 도심 재생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실익이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 좁은 길을 넓힐 수도 없고 어차피 거기 사는 분은 그 좁은 길로 다녀야 되는데 도심 재생 활성화 사업은 가로등을 단다든지 또는 주차장을 넓게 공영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 준다든지 좋아지겠죠. 정부에서 돈을 주고 그 돈을 갖고 자치구청장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도심을 미관을 밝히기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좋아지겠죠. 그런데 원론적인 도심 활성화나 이런 거에는 조금 다른 방향성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은 그런 거를 과연 뭐 내 동네가 좋아지는 건 하니까 좋아하실 텐데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길이 가장 문제죠. 길이나 주변 환경이나 그런 적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청량리 쪽을 나가 보니까 예전에 외정시대라고 하죠. 일본 시대 때 마치 지은 적산벽돌로 지은 듯한 동네가 딱 길 하나 사람 2명, 한 3명 지나가면 꽉 찰 정도로 과장법 조금 썼습니다. 정말로 찾기도 힘든 그런 동네들이 그 옆에는 대규모 도심 개발을 하고 있고 위로 용적률을 찾아서 아주 쾌적한 생활환경을 찾아가는 그런 개발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동네는 도심 재생 활성화 사업을 해서 골목길을 정비한다. 글쎄요,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이 노후청사 23곳 재탄생 복합개발 사업 본격 추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이고 우리 지역이 내 동네가 정말 활성화되고 깨끗해지는 거는 이런 편의시설이 자꾸 들어오고 접근성이 좋아지고 또는 환경이 좋아지면 그거는 내가 느낀 삶의 질은 자연스럽게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정부가 하는 뭐 기재부가 됐든 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됐든 또는 국토부가 됐든 이런 식의 국토균형에 관한 국가 균형 발전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은 정말 요 정책들은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조금 많은데 이어서 1번, 2번, 3번 붙여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관련된 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도대체 어떤 거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연휴 잘 보내시고요. 내일 또 정상으로 파이팅 하면서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